똑같이 반도체임에도 TSMC한테는 어닝 베이스로 평가를 해주고 메모리 반도체한테는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TSMC는 이미 계약 베이스로 증설을 해오면서 갔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결국 장기 공급 계약의 형성 자체가 메모리 사이클을 과거랑 다르게 만들 것이고 미래의 이익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주가의 고점을 설명하는 논리는 어닝 베이스로 보고 싶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장기 공급 계약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띌 수 있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 공급 계약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량을 배분해야 될 우선순위가 계약으로 확정되는 순간 그 외의 업체들은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가격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업황 대비 조금 더 가격이 안정적일 수 있고 더 강할 수 있는 환경이 같이 만들어진다. 비중 확대 의견을 바꾸시는 어떤 변수가 될 만한 트리거는 뭐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밸류 확장을 얘기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석 달 전인가 다른 방송에서 그때 하이닉스 150만 원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쓰셨었고 이번에는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 전에 작년이 더 화제가 되셨어요. 아, 그런가요? 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처음 쓰신 분이 이분이었고 네. 그때부터 사실상 진짜 SK 하이닉스 주가 완전히 날아갔었거든요. 몰라 뵀네요, 네. 제가. 연구원님. 이렇게 좀 강하게 의견을 네.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 이거 한번 먼저 질문해 네. 보고 싶은데 저희가 보통 아마도 반도체 오래 보셨으니까 원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PBR로 보자고 하는데 시크릿과 산업이다 보니까 그때 처음 보고서 쓰신 거에는 이제는 PBR이 아니라 PER 이익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100만 원을 올리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예, 사실 전통적으로 반도체 특히 메모리 공급자들의 뭐 전자, 닉스 같은 업체들 네, 이제 항상 북밸류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왔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냥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미래의 실적을 믿을 수가 없는 네, 막 그렇죠. 업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사이클 자체가 되게 짧고 그리고 이제 진폭, 붐앤버스트가 되게 세니까 사실 이익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보수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자체가 이제 북은 안정적이니까요. 네네. 북을 기반으로 시클리컬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아봤는데 네. AI 사이클에서 메모리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물론 PER 밸류에이션에 대한 목적은 주가의 고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저점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가의 고점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이미 그 당시에도 과거에 저희의 PBR 밴드 상단이 이미 뚫려 있었고요. 이미 뚫린 상황에서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 소비되고 있는 논리지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의 수요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미래 수요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한 지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수요는 스마트폰, PC 같은 교체 주기를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컨슈머 베이스였다 보니까 여기는 철저히 거시경제에 연동되는 부분이죠. 그냥 시클과 산업을 그 경기를 타는 맞습니다. 근데 공급자들은 경기를 전망할 수가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 사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냥 증설을 하다 보니까 사이클이 진폭과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었는데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에 필요한 물량을 확인하게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증설했을 때 이 사이클의 모습이 과거 대비 조금 더 낮은 진폭과 좀 더 긴 주기를 갖는 산업으로 바뀔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똑같이 반도체임에도 TSMC한테는 어닝 베이스로 평가를 해주고 메모리 반도체한테는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TSMC는 이미 계약 베이스로 증설을 해오면서 갔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결국 장기 공급 계약의 형성 자체가 메모리 사이클을 과거랑 다르게 만들 것이고 미래의 이익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주가의 고점을 설명하는 논리는 어닝 베이스로 보고 싶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가치는 PBR이 아니라 PER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업종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이신 거잖아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지금이 왜 고점이 아니라 재평가의 초입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재평가라고 한다면 과거랑 다른 밸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작년 제가 이제 11월 달 초에 이제 하이닉스 1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자, 닉스 합쳐서 200조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제 지금 전망치는 둘이 합쳐서 올해가 사실상 600조예요.
내년이 800조입니다. 그러면 이익 전망치의 상향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업종 전반 네. 다 마찬가지죠. 그만큼 이익 레벨 전망치가 올라왔는데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재평가가 된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인 거고 여전히 싸다에 대한 논리.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시장 예상 대비 더 강할 것이다. 네. 그리고 공급 부족의 강도와 그 시기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 HBM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HBM 가격도 꽤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지금 때문에 올해보다 더 올라가기. 네, 아직 올해 내년을 바라보는 전망치 상향도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미래의 이익을 신뢰하는 국면 내에서 이제 뭐 주주환원이라든지 네. 다른 재평가에 대한 근거들도 앞에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연 주가의 상승이 이익의 상승에 따라갔느냐로 한다면 방향은 똑같았지만 그 강도를 미루어 봤을 때는 재평가는 아직 사실상 안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 근데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이익 자체가 그냥 폭발적으로 레벨업을 한 거네요. 네. 그 배경 중 하나는 그 아까 잠깐 LTA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공급 계약. 네. 그 이게 예전에 과거에도 근데 이 LTA 장기 공급 계약이 있지 않았었나 대신에 뭐 법적 구속력은 없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지금은 이번엔 좀 뭐가 많이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과거의 장기 공급 계약 특히 이제 2016년부터 18년, 19년까지 네네. 이어졌던 클라우드 사이클 때 그때도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냥 어그리먼트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구속력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물량을 포캐스트를 받은 다음에 그 미래의 그 물량을 위해 증설을 했는데 수요가 꺾이면 바로 이제 오더컷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있어도 계약 취소가 나오면 어차피 끝났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장기 공급 계약이 뭐가 그렇게 다를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은 뭐 세부적인 조건들은 사실 비밀을 알 수가 네네. 없어요. 다만 장기 공급 계약의 그 구속력 그리고 기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뭐 3년에서 5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계약에 대한 구속력, 페널티,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까지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가는 아무리 다운 사이클 때 실적이 좋아도 수요 꺾이면 사실은 멀티플은 떨어질 네, 것이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지만 메모리 업종이 창출해내는 이익에 대한 가치성 자체는 이걸로 저희가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거에 대한 효과도 사실 되게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의 분들은 이제 업황 강한데 공급 부족 길어질 것 같은데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네, 맞습니다. 물량을 약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덜 비싸게 판다에 대한 부분들로 업종이 나아갈 수 있는 고점이 좀 더 내려올 수 있다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매 가격으로 사면 원래 좀 싼 편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들도 저희한테 이제 좀 더 긴 기간과 그리고 물량과 페널티를 약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니 이 계약을 하는 게 메모리 밸류에 좋은 게 맞냐 그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 있는 걸로 저희는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방식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게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 거냐면 이제 단일 시장에서 이중 시장으로 바뀐다. 장기 공급 계약 시장이 형성이 되고 기존에 이제 기존에 저희 이제 뭐 시장 시황 노출 시장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시장이 이제 이원화가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저희한테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급 부족의 심화는 모두가 알고 있는 논리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아도 저희는 증설할 거예요, 어차피요. 그러면은 어떤 바인딩되어 있는 구조의 계약을 갖고 증설을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증설하는 게 나은가라고 한다면 계약을 가지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얼마만큼의 업체랑 계약을 맺을 거냐에 대한 그 비중이죠. 모두가 해달라는 대로 다 맺어버리면 저희는 3년, 5년 동안 그 물량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업황이 무너져도 저희는 그 증설을 해야만 해요. 결론은 뭐냐면 안 맺는 것도 의미가 없고 다 맺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딘가 일정 비중만 가져가는 게 업종한테는 유리하다에 대한 입장인 것이고요. 메모리 구매에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물량을 어떠한 페널티 구조로 계약을 맺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구매할 때 그냥 사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고객사들은
서로 다 제시하는 조건이 다를 겁니다. 기간, 페널티의 규모, 약정 물량이요.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럼 조건 따라서 가격 조건도 바뀌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은 제품을 파는데 가격의 불투명성을 그들이 이제 감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형성이 될 텐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이제 시황 노출 시장에서 구매해야 될 플레이어들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더 불리한 조건으로 메모리를 가져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 평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계 물량이 결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배분해야 될 우선순위가 계약으로 확정되는 순간 그 외의 업체들은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가격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업황 대비 조금 더 가격이 안정적일 수 있고 더 강할 수 있는 환경이 같이 만들어진다에 대한 부분이 장기 공급 계약의 조건이라든지 그 비중도 중요한 건 맞는데 이 장기 공급 계약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업종 저희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띌 수 있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 공급 계약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업체별로 장기 공급 계약의 조건이나 가격 이런 것들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약간 그 실무단에서 현업단에서 네. 그러면은 나중에 실적 추정할 때 조금 더 변동성들이 있겠네요. 생각보다 어닝 서프가 더 나온다던가. 그것도 이게 좀 더 복잡한 내용인데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을 전체 판매량 중에 몇 프로를 가져갈지 그리고 그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업황의 강도보다 조금 더 비탄력적인 업체도 있을 거고요. 네, 한마디로 공급자가 사이클 노출도를 자기가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3년, 5년에 대한 계약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데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조만간 네. 꺾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보통은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1년 계약한 다음에 당장 물량은 필요하니까요. 1년 계약한 다음에 상황을 보고 계속 이제 물량에 대한 타진을 하면 되는데 이 역대급으로 올라 있는 가격에서 3년에서 5년 계약을 한다 자체가 AI 업종 내에서 추론 고도화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메모리의 양 자체가 레벨업이 되었기 때문인 거고 가시적으로 꾸준하게 필요할 양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한다면 수요의 모습이 과거에는 부메버스트가 심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긴 주기를 갖고 낮은 진폭을 갖는 수요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PBR이 아니라 PER로 적용하는 게 이해가 쏙 되네요. 네. 뭐 저희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가지고 오신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기존보다 많게는 한 18% 정도 상향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어떤 근거나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사실 데이터보다도 이게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게 수요는 빨리빨리 바뀌고요. 그래서 불확실하죠. 보통은요. 근데 공급은 팽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수요의 성격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공급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걸 대응하기 위한 증설을 해야만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불과 22년, 3년만 해도 저희가 감산 사이클이었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극도로 캐펙 디서플린에 대한 분들이 강조를 많이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비를 집어넣어서 메이플 뽑아내야 되는데 이 공간 자체 확보가 미리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같이 맞물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적으로 장비를 많이 집어넣어서 공급을 빨리 늘리고 싶어도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또 과거랑 다른 점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급 병목에 대한 이슈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HBM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HBM을 만들기 위해 이제 필요한 웨이퍼의 양과 일반 DRA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웨이퍼의 양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똑같은 웨이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양 자체가 HBM에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HBM도 많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한정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매 사이클마다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이제 더 많은 웨이퍼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HBM도 같이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따라갈 수가 없다에 대한 부분.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 DRAM 생산 량 증가율 자체가 저희는 사실 20%를 세게 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고객사의
수요 충족률은 지금 80%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계속 그냥 병목 현상은 계속 있는 거네. 공급 네, 그렇죠. 현상.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증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 증설 실수에 대한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국면인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추정치를 많이 26년, 27년 거 전자닉스 합산으로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그 예전에 SK하이닉스가 24년도 말이랑 25년도 초에 범용 레거시 가격, 디램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도 SK하이닉스는 이제 견조한 이익을 내면서 이원화 시장 효과를 증명했다라고 그 보고서에 쓰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디램 쪽들을 보면은 DDR5는 올라가고 있는데 낸드랑 DDR4는 빠지는 등 그 레거시 가격의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HBM의 독주만으로 이 같은 추정치를 달성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에 대한 가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반 디램, 그러니까 일반 낸드, 지금 모든 메모리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매분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HBM만으로 달성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동안에 23년, 24년 사이클까지는 HBM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AI 추론 고도화 때문에 일반 메모리도 같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모든 메모리가 다 수요 강세를 띠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에 대한 한정 그리고 캐펙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철 이게 지금 모든 메모리의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 있고요. 오히려 1년짜리 계약에 묶여 있는 HBM 가격이 오히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일반 디램보다 HBM 가격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 약간 질문했는데 이런 논리, 이런 사이클로 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디램 쪽, 레거시 쪽이 좋으니까 레거시 생산 늘리다 보면은 집중하다 보면은 HBM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해져서 HBM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고 HBM 올라가면 또 이제 다시 그 메모리 업체들은 HBM 쪽들로 생산 늘리다 보니까 디램 부족해지고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할까요? 이미 그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강력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디램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거를 HBM 만든다면 기회비용이죠. 근데 지금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보면은 일반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는 HBM은 1년 계약에 묶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제 HBM 가격이 일반 디램보다 더 싸지는데 그럼 당연히 HBM 가격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내년 HBM 가격 자체가 올해 대비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저희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일반 디램 마진율은 1분기입니다. 일반 디램 마진율은 80% 초중반이에요. 지금. 근데 HBM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40%대에서 50%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논리가 정확한 것이고요. 이 기회비용을 반영을 해야지만이 이제 HBM을 만들 유인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일반 메모리는 3년, 5년짜리 계약으로 이제 물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HBM은 공급자들이 만들 유인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HBM을 못 구하면 대역폭에 대한 가치, 대역폭의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AI 로드맵은 관철되기가 사실 어렵죠. 저희는 그래서 이번 부분들이 내년 전망치에 HBM 가격이 강력하게 올라간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의 전체적인 이익 레벨업을 좀 보시는 거군요. 이게. 네, 물론입니다. HBM 가격도 올라야 되고 그리고 일반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다들 그동안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뭔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니 우리도 가격을 양보한다에 대한 개념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가격은 조금 나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렇지 않다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국면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계속해서 이제 느껴지는데 그 구글에서 나왔던 터보 퀀트인가요? 그게 이제 메모리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어떤 기술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변수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저희는 나쁜가? 라고 저희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은 수요가 없는 게 두렵지 효율화가 두렵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AI 스케일링 법칙 자체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면 AI 지능이 좋아진다. 이 곡선이 유지가 되는 한 AI는 투자 가치가 있다에 대한 부분인데
하드웨어만 갖다가 계속 AI 성능이 좋아진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한정적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다 발전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걸로 AI가 효율화가 되어서 AI 추론 비용이 하락을 해야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하이퍼스킬러들이나 AI 랩스 업체 같은 업체들 돈을 벌기 시작을 할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효율화는 이거는 좋게 보는 게 맞다. 뭐 재본세 역설 네.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엔지니어 출신은 아닙니다만 터보 컨트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를 적게 쓴다고 이거 어떻게 보면 압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근데 저희가 다들 컴퓨터 쓰시겠지만 RGB를 쓴다고 저희가 메모리를 적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관점을 딱 생각하고 와닿네요.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수요가 잠재 수요가 있는가 없는가가 코어이지 효율화가 코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그 3월달 그 출시됐을 때 수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AI 수요가 꺾이고 있었으면은 네. 그 재본세 역설도 통용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정반대로 계속해서 매년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메모리 산업 전반에서는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당장 워킹되는 기술은 아닌 네.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그 반도체도 뭐 AI가 이제 뭐 구조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히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주식시장 보면은 금리 문제로 인해서 미국 마이크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자닉스 모두 다 조금 힘겨운 그 시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 부분이 제일 사실 힘든 주제인 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의 지금의 방향이 네. 계속 구조적으로 계속 이럴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네.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근데 금리에 대한 상승이라는 건 할인율의 증가인 맞습니다. 것이죠. 네. 네. 할인율의 증가는 무조건 안 좋은 게 맞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주가가 또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장주 밸류에이션에는 특히 PER을 얘기하는 저에게는 사실 쥐약 같은 이야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다만 그 할인율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와 네. 실적에 대한 증분이 얼만큼 더 뒤에 남아 있는가, 사이클이 얼마나 더 긴가라고 한다면 이게 그 두 개 중에 뭐가 더 강한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재평가에 대한 저는 재평가는 무조건 있을 거 생각합니다. 만 그 재평가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 시점의 기간에 그 강도가 얼만큼 셀지에 네. 대한 그 부분이 좀 달라진다에 대한 입장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경기의 문제가 되죠. 네, 그래요 문제고. 네. 그러면 모두가 이걸 피해가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는 그 사이에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네. 그리고 AI 사이클 내에서 메모리가 최대 병목이라는 이 명분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어닝으로서 증명하고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저희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 강도 측면에서 저희는 아직 메모리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질문도 하나 나왔고 저도 이제 그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서 매니저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 그 오버부킹, 그 이중 계약, 중복 계약에 대해서도 좀 그 요즘에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메모리 그 빅테크 업체에서 이곳저곳에 이제 주문 넣어놨다가 안 되면 이제 동시에 빼버리는 거.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항상 오더컷 나올 때는 더블 부킹 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정말 그 더블 부킹, 트리플 부킹을 다 발라내서 네. 진성 수요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증설을 하는 것인가라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이슈가 저는 불거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건 그게 지금이냐, 내년이냐, 내후년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바뀌지 않는 건 수요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스트롱한데 저희가 줄 수 있는 물량은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에 대한 부분이 그들이 충분히 못 가져가는 상황에서 오더컷 자체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 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수요가 충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고민을 밀어놔도 되겠네요. 저희가. 네,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도 페널티를 무는 구조기 때문에 그들이 오더컷을 할 때는 이제 그 페널티보다 더 많은 이익이 이 돈이 되냐 안 되냐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안전망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한 건 없죠. 알겠습니다. 네. 리포트를 보니까요.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R이 각각 6배, 5.2배 수준으로 글로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낮아서 과거 사이클과 달리 지금의 낮은 PR은 엄청난 기회다라고 강조를 하셨던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이 조정일까요? 확대의 기회일까요? 저희는 비중 확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망치의 상향 그리고 재평가의 근거 뭐 주주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저희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평가의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좋아 아빠가 네. 좋아 이슈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선호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 저는 정말 공평하게 네. 그동안의 사이클은 HBM만 좋았던 사이클에서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질적인 성장의 포인트가 강했던 네. 것 같아요. 업종 다 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명백히 구별 지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공급 부족이라 하면 그만큼 그 공급 부족을 채우기 위해 증설을 하는 사이클이요. 양적 성장 사이클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그 두 업체의 차별성을 논하는 건 사실 저희는 네, 사실 옳지 않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선호도 측면에서 퓨어 플레이어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있겠죠. 다만 지금 최근에 거의 한 2달 동안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언더퍼폼을 한 걸로 사실 네. 보여집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사실 네, 하이닉스랑 그리고 아까 밸류에이션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론보다도 지금 삼성전자가 싸죠. 네. 이익의 규모는 사실 규모이 다른데요. 네. 저희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자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 다만 고민해야 될 것들은 조금 아직 남아 있죠. 네, 좀 시끄러운 부분 사실 있긴 있으니까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게 중간중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문제지 이게 이 자체를만 가지고 단편적인 시계열로 뭘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저희는 전자, 닉스 모두 둘다 네, 선호하고 있고 목표 주가의 레벨도 사실 업사이드는 저희는 비슷하게 사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이 고민하신 분들은 그냥 전자닉스 2개 들어있는 뭐 투톱 ETF 뭐 이런 거 사면 되겠네요. 저희가. 네, 저희는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애널리스트님께서 비중 확대 의견을 바꾸시는 어떤 변수가 될 만한 트리거는 뭐가 될까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뭐 밸류 확장을 얘기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네, 밸류가 충분히 확장이 되었을 때, 네. 네. 주가가 많이 네, 올랐을 때 많이 올랐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밸류 확장과 네. 이 밸류 확장의 여정, 재평가 여정이라고 말씀을 제가 초입이라는 것도 어떤 여정이 있기 때문에 초입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근데 이 여정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되었을 때는 지나갔을 때는 사실 그때부터는 좀 고민할 부분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어닝 베이스로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EPS 그로스가 사실 중요한 것도 네. 맞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사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공급 계약을 각 업체랑 어떻게 맺었는지 네, 사이클 익스포저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중요한 구면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매 분기 컨콜이나 그냥 사업 보고서를 뜯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장기 공급 계약 사실은 이거는 비밀 유지 조항이 네.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HBM도요. 네. 화두가 되기 시작했던 게 23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지금 4년 차입니다. 네. 근데 그 HBM이 1년 계약인데 지금 그 1년 동안 가격 구조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HBM을 근거로 네, 23, 24, 25년도 하이닉스 네. 네, 다 달리는 걸로 이미 목격을 했고 그걸 반영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세부 조건들을 다 아는 게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밸류 확장 과정에서의 그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해한 내용들이 정답들이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희 SK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